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2024년이 밝았어요. 그죠? 2024년 1월 1일부터 강의를 시작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죠. 예,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여러분들이 내년 농사가 풍요롭겠죠.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행정법이란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제가 또 1년 농사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제 이름은 서창교고요. 일비스 한림법학원에서 공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제가 행정법만 강의를 했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헌법도 같이 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강해가지고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헌법과 행정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좀 바람직하고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전체를 아울러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여러분들 뭐 익히 변호사 시험의 특징상 아마 좀 민사법 뭐 그게 거의 뭐 힘을 많이 쏟고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형사법. 이제 마지막 시간 남으면 이제 아마 공법으로 넘어오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행정법은 정말 마지막에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낭패를 본다 이 말입니다. 이 행정법이 만만한 과목이 아니고요.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뭐 익히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행정법은 여타 6개 법을 짜집게 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계가 좀 가장 안 잡혀 있는 법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빠른 시간에 체계를 잡아서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과목이라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지금 1월 달부터 이 기본 틀을 잡고 공부를 하겠다고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반 이상 성공을 하셨어요. 알겠어요? 그런 시각에서 행정법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행정법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꼭 헌법 공부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헌법 공부를 또 열심히 하면 행정법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뭐 어느 하나를 배척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두 과목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할 줄도 아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 교재를 먼저 잠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뭐 7법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저도 뭐 사시, 행시, 예시 3개 고시 준비를 다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루는 모든 과목은 저는 다 공부를 해봤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칠판 잠시 보세요. 이 교재는 뭐 7법이든 뭐 7법의 어느 과목이든 관계없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서는 하나 있어야 돼요. 기본서. 사실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가 뭐 기본서 읽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앞으로 공부하면서 뭔가 찾아볼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 교수님들이 쓴 책이든 학원 강사가 만든 책이든 뭔가 축이 될 수 있는 기본서는 한 권이 있는 것이 마음에 고향이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서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번 강의는 이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 요약집이죠. 핸드북 같은 경우. 뭐 요약집. 이 핸드북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핸드북만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줄여놓은 것이 이제 요약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이 된다면 기본 강의를 반드시 한번 듣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기본서를 반복 읽을 필요는 없고요. 한 번 정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찾아보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기본서가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법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법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여러분들 최신 판례죠. 판례. 이건 뭐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이 판례에 대해서는 아마 뭐 나중에 여러분들 강의 이제 커리큘럼 진행하다 보면 이 최신 판례 또 정리할 시간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여러분들 그 선택형 문제는 그냥 100% 판례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판례를 누가 많이 기억하느냐 싸움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뭐
법 공부하면서 판례 모른다. 이 게임 끝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이제 기출 문제집인데, 기출 문제집. 이 기출 문제집은 두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례형하고, 그 다음 선택형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 기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기출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도 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약간씩 변형돼서 또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이 사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통해서 사례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선택형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지문들이 출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형도 여러분이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기본 베이스를 구축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사실 공부할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여러분들 막 양에 질려가지고 미쳐버리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자꾸 이 축약돼 있고 적게 돼 있는 양이 적은 걸 중심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점수도 그만큼 적게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사 한 건에다가 이제 뭐 요약집 한 건, 뭐 법전이야 당연히 여러분들이 법학 공부하면서 법전 없이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법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판례, 이걸 중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넣을지도 뭘 통해 대충 가늠이 된다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대충 가늠이 돼요. 그리고 공부 방향도 설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간 여러분이 습득하셔야 될 기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 수험생활, 저도 뭐 수험생활 오래 한 건 아니고요. 딱 3년 했어요, 3년. 사시행시, 세계고시를 한번 다 붙어보겠다고 덤벼들었는데, 물론 최종 합격이야 행정고시만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만, 사법시험은 마지막 날 형사소송법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까역을 받는 바람에 고득점을 받고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공부가 다 돼 있다고 붙는 것도 아니고요. 좀 부족하다고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시험은 변수가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떤 공부가 됐든 제가 수험생활 하면서 느꼈던 건 이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 둘째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기본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해된 걸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수험생들이 다 정리했는데 요즘은 수험생이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 강사들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다 요약집, 핸드북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그럼 이해 플러스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그 다음에 여러분 몫이에요. 이제 이 반복 학습, 반복. 이게 이제 숙련시키는 거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예 체화시켜서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반복을 누가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장에 가서 빨리 끄집어낼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고 나서 이걸 이제 답안지에 현출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특히나 이 사례 문제거든요. 선택하기가 찍으면 되지만 사례는 여러분들 답안지에 표출하지 못하면 채점자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표출된 것만 갖고 하는 거니까 이 현출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 정리, 반복, 현출 이 4단계 과정을 밟아서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외우는데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게 되면 그대로 출제되면 맞추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을 못 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고 나서 그 다음 정리하고 정리된 지식을 이제 반복해가지고 답안지에 논리 정밀하게 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자, 일단 그 정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 교재를 잠시 한번 보시면 이 교재가 각종 이제 그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수험서에 맞게끔 제가 총 정리를 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쟁점거리가 되는 것들을 별도 목차로 또 다 잡아놨습니다. 목차 잠시 한번 보시면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그 쟁점 목차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쟁점해가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논점들이죠. 그걸 총재가 아마 148개를 별도로 뽑아놨을 겁니다. 목차에. 그렇죠? 그래서 이 활용을 잘 하시면 나중에 시간 없을 때는 이제 이 쟁점 148개만 공부하시더라도 시험장에서 출제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다 커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 목차를 보면 아마 총 7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총 7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전체적인 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금부터 잠시 설명드리게 될 행정법의 전체적인 기본 베이스를 듣고 나면 이렇게 왜 구성이 되는지도 이해가 되게 될 거예요. 자, 아마 그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아마 첫날 제가 행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줄 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계획표에 맞춰서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오세요. 참고로 여러분 태어나서 행정법 처음 배우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마 그 로스쿨 학교에서 여러분들 잠시나마 행정법을 배운 적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깊이 배우지는 못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칠판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행정법의 체계를 간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아마 그 행정법 입문특강을 한 3-4시간 정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 입문특강을 통해 가지고 행정법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행정법이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칠판 잠시 보세요. 이 행정법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법을 짜집게서 만든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행정법은 이렇게 출발해요. 원래 기본적으로 옛날에 여러분들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왕이 지배하고 있었고 밑에 앞으로 A는 국민을 뜻합니다. 이렇게 국민.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이제 절대 군주 시대예요. 절대 군주 시대인데 지금 이 부분은요 헌법의 앞부분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헌법의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들 입헌 군주제 헌법이니 입헌주의 헌법이니 이런 거 배우셨을 텐데 그 배경을 알면 이거와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군주 시대 때 왕이 국민을 향해서 여러 행위를 했겠죠. 자, 참고로 행정이란 말은 지금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인데요. 행정은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게 절대 군주 시대든 오늘날의 여러분들 법치국가 시대든 관계없이 항상 행정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행정은 법에 의한 행정이 아니고요. 왕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던 그런 행정이었다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행정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요. 법의 지배를 받지 않은 행정. 이걸 우리는 인치의 시대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인치. 그러다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이제 시민혁명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세기나 되면 이제 시민혁명이 터지는데 이 국민들이 특히나 그 여러분들 자본가 계급들이나 이 장사회가 돈 번 친구들 턱 하면 왕이 돈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 돈 벌면 뭐 합니까? 그래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입헌주의 헌법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산권 보장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헌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자기들의 대표자를 뽑아요. 그 대표자가 오늘날에 이제 뭐가 돼요? 국회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 대표자인 국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입법을 합니다. 이렇게. 입법을 해가지고 이제 뿅 왕한테 가죠. 이렇게. 왕한테 가니까 이제 왕이 물어봤겠죠. 국민들이 왜 저리 시끄럽냐 이거지.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이야기했겠죠. 이제는 그냥 못 맡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맡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뽑은 대표자가 만든 법에 의해서만 뺨을 맞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한 행정. 이걸 하게 돼요. 이걸 우리는 여러분들 법치국가 시대다. 행정을 두고는 이제 법치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정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법이라고. 넓게는 헌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법이 이제 행정법이 되는데, 이때를 이제 드디어 무슨 시대로 부르느냐? 이걸 인치의 시대에서 이제 무슨 시대로 넘어오느냐면 법치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법은요, 이렇게 권력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절대가 뭐예요? 한 놈이 다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입법적인 권능이 뛰쳐나오고, 여기 뭔가 남겠죠? 그게 오늘날의 행정이 되는 것이고, 행정부.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을 법에 따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사후에 판단할 기관이 있어야 되죠. 그게 오늘날의 사법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이 이렇게 분화되는 걸 뭐라 불러요, 여러분들? 이걸 권력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권력분립이고. 여러분들이 헌법 시간에 통치구조론에서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권력분립론을 배우셨을 거라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죠? 법치행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행정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은 몇 세기나 돼야 등장하겠어요? 18세기 이후나 돼야 등장한다고요. 그럼 행정법은 결국 뭐냐 하면 국가가 행정할 때 적용되는 법이 행정법이라니까요. 그걸 지배하는 대원칙이 이제 법치행정 원칙이고요. 이 법치행정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하고 행정의 법률 적합성하고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개인의 권리구제라고. 개인의 권리구제. 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담보하면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결국 이거예요. 행정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원래 이 왕이 국가잖아요.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행정을 할 때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만든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라. 그게 이거로 법에 따라 하라. 이게 뭐냐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에요. 그 다음 법에 따라 안 해가지고 국민 A가 얻어 터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국민을 구제할 수 있어야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치행정이 행정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법치행정이 붕괴되면 행정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사례 문제라는 게 뭔지 아세요? 행정법 사례라는 게 결국 국가가 뭔가 해요. 했는데 국민이 보니까 이 행정이 법치행정에 반해가지고 이 행정을 한 것처럼 보여. 그래가지고 나의 권익이, 이게 권리겠죠. 나의 권리가 침해받았다 하면서 둘이 법원에 가서 다투는 거. 이게 행정법 사례 문제예요. 그럼 국가는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나는 법대로 제대로 했다고 강조할 것이고 국민은 법대로 안 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얻어 터지고 있다니까?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행정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행정법 사례 문제라는 건 여러 가지 막 섞어 이렇게 출제를 하지만 그 근본을 관통하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묻든지 이걸 묻든지 이 두 개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게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은 한마디로 행정권 행사가 적법성을 띠도록 하도록 하고 그걸 못했을 경우 국민의 권리 구제를 해결해 주는 법이 다름 아닌 행정법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행정법을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그려드리게 될 텐데 어쨌든 여기까지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행정법은 결국 인치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법치의 시대로 바꾸어지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행정을 과거에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던 거 그걸 인치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다스렸다. 그래서 인치라고 그런다고. 그럼 지금 뭐에 의해서 다스린다고? 법에 의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치로 넘어오면서 행정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축을 갖고 움직인다고요. 첫째, 국가가 국민을 향해 움직일 때, 이 행정을 할 때 법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반해서 가지고 국민이 침해받았을 때, 국민을 구제해 주도록 돼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법치 행정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걸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 그게 행정법이에요. 여기까지 감이 와요? 예. 그걸 알고 이제 행정법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부터 잠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이 이제 국가 쪽이고, 이쪽이 국가 쪽이고, 이쪽이 이제 국민 쪽이잖아요. 이렇게 국민 쪽이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하실 때 국가 이쪽은 공익을 대변해요. 공익이라는 게 전체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국민은 자기 거 하나 지키면 되겠죠. 사익을 대변하고. 그래서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행위를 총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그걸 행정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이 행정을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공익을 위해서 하더라도 뭘 지키면서 하라고? 법을 지키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안 지켜가지고 국민의 권익을 침범받았을 때 국민을 구제해 줄 수 있어야 그게 법치 행정이고 그게 행정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행정법에 많은 제도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제도들은 공익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일 수도 있고 국민의 사익을 옹호하는 제도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행정법은 결론적으로요. 공익도 지키고 그다음 뭐 사익도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행정법은 공법이라고요. 공법인데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 법치를 어겨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받았을 땐 국민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행정법은요. 국가의 행포로부터 국민 보호하는 법이에요. 근데 국가의 행포라는 건 법을 어기면 행포가 되는 것이고 법을 안 어기고 하면 행포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이 도와준다고. 그리고 우리가 세금 부과 생각해 볼게요. 세금 부과하는 것도 행정이잖아요.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 인시의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 내키는 돈 뺏어갔다니까요, 그냥. 그런데 오늘날 법치에서는 국회가 만든 세법에 맞춰가지고 세금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1억일 땐 소득세율이 10%로 법에 나와 있으면 10%만 때려야지. 만약 20% 때리게 되면 그건 법치 행정에 벗어난 거라고. 벗어나서 국민의 재산권을 뭐 하게 되는 거죠? 침범하게 되니까 국민은 소송을 통해서 다시 돈을 돌려받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행정법이에요. 그 행정법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행정법은 한마디로 공익과 요 사이 있죠. 요거의 조화와 균형. 그래서 이걸 보통 행정법을 비교 형량의 법학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비교 형량. 이때 비교 형량하는 게 형량은 저울에서 하는 거잖아요. 비교는 뭘 비교하겠어요? 공익과 뭐 사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걸 갖고 이제 행정법의 전체 꼬락선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행정법을 이해하는 바탕은 뭐라고? 법치행정 원리라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걸 망각하고 행정법 공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법은 첫째도 둘째도 법치행정의 원리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법률 적합성 원칙과 개인의 권리 구제다. 그럼 행정법 사례 문제는 국가가 행정할 때 이 법을 지키면서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 하나. 그 다음 그 법을 어겨서 침범받았을 때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 하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의 전체 꼬락선을 볼 텐데 행정법의 개념이 이거예요. 행정법의 개념은 어휘는 뭐냐면 행정에 관한 조직, 그 다음 작용, 그 다음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 이게 행정법의 개념정의예요. 이게 행정법 체계를 여기서 만들어낼 거라고요. 그럼 결론은 뻔한 거죠.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아시겠죠? 행정을 규율하는 행정이 뭔지는 방금 언급했고요. 그걸 규율하는 법이고 이건 사법, 민법 같은 사법이 아니라 뭐 공법이라고요. 공이 오모하려고 하는 거니까. 민법이야.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는 공익을 도모하는 법이라고요. 그 과정에 법치를 어겨서 국민의 사익을 침범했었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까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공법인데 이 행정법을 다시 쪼개요. 이 행정을 할 때 누가 하겠어요? 국가가 하는데 그거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국가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해요. 그래서 이 조직, 요걸 규율하는 행정법을 행정조직법이라고 부르고요. 조직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통 접하게 될 행정법은 다 요 작용이에요. 요 행정 있죠. 요 액션 할 때 요 부분을 규율하는 행정법을 행정작용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구제, 요 개인 권리 구제잖아요. 요걸 규율하는 행정법을 행정구제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 여기에 2, 여기에 3,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행정작용을 다시 두 개로 쪼개요. 일반하고
개별을 쪼개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걸 이제 제가 2-1, 2-2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2-2하고 요 행정조직법 있죠. 이 두 개를 합친 걸 행정법에서 강론이라고 불러요. 이걸 강론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총론이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갖고 이제 지금부터 행정법의 꼬라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이 행정법의 기초를 잘 닦아 두시면 10월달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허겁지겁 달려가는 그런 눈을 범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해마다 보면 막 행정법 때문에 슬퍼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초창기부터 잘 따라온 친구들은 오히려 이게 상당히 고득점 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족쳐보겠다 온 친구들은 아마 내년에 엄청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남보다 앞서려면요. 하여튼 남보다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한 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만 앞설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 수험 생활이라는 게 뭐 쉬운 건 아니고요. 저는 수험 생활을 이제 제가 32살 때 고시 준비에 들어갔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너무 늦은 나이에 고시 준비 들어가가지고 뭐 주위에서 뭐 다 말렸어요. 폐인된다고. 그러니까 더 하고 싶다. 원래 말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이 이렇게 돼요. 일단 행정법은 두 놈이 싸우는 거예요. 잠깐, 민법은 누가 싸워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이 싸우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또 개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균형을 맞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뭐 사회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균형인 거 아시죠? 민법도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고요. 행정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한쪽에는 국가가 있어요. 이렇게. 국가하고 누가 싸운다고? 국민이 싸웁니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이 싸워요. 이 국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행정주체라고 불러요. 행정주체라고 부르고 그 다음 국민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객체다 이렇게 불러요. 행정법에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요 국가를 바깥쪽으로 뺄게요. 요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여기 국가. 자, 국가가 이제 공익 달성을 위해서 아까 국가는 공익을 대변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공익 달성을 위해서 숱한 행위를 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행정이다. 행정작용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작용을 해요. 이 친구야 뭐 자기 이익 지키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행정 주체가 있고 행정 객체가 있는데 이 둘은 다 사람이에요. 사람. 다 사람이에요. 이런 법학에서 사람만이 뭘 가져요, 여러분들?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건 아시죠? 이게 이제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아, 그런데 이 행정법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명이 싸웁니다.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데 국가도 사람이고 국민도 사람인데 법이 있으면요. 법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 사람한테 만약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한 사람한테는 권리를 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의무를 배분하는 거 아실 거예요. 이 법학이라는 게 결국 권리 못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리는 법이 부여하는 힘 이게 권리잖아요. 그 다음 법이 부여하는 부담 이게 의무죠. 그럼 이 의무를 져버리면 그건 위법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민법이 됐던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 세법은 다 세법 같은 건 다 행정법인데 그럼 행정법에 세법에 있는 걸 위반해가지고 국민의 재산권을 뺏어가게 되면 국가는 세금 때릴 때 아까 법치행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법치행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지켜가지고 국민을 족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세금 부과는 위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의무와 권리가 기속되기 위해서는 법학에서 사람이어야 되는데 행정법에서 사람 취급받는 건 국가하고 누구라고 지금? 바로 국민이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두 개가 있잖아요. 자연인하고 그 다음 법인이 있죠? 여러분은 자연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원래 인간이잖아요. 그걸 원래 인간, 이 줄임말이 자연인이라고. 원래 여러분 자연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고요.
그럼 세금 내야 될 뭐도 생겨요? 의무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법인은요, 이건 아시다시피 관념의 산물이잖아요. 그죠?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법인을 다시 쪼개면 공법인도 있고, 그 다음 뭐 사법인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공법인, 사법인 이렇게 있는데, 공법인의 대표적인 게 국가하고 여러분 지자체예요. 지자체고, 뭐 사법인 같은 경우 회사라든지, 그죠?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법인은요, 상상의 산물이다 보니 스스로 못 움직인다고요. 국가가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봤다는 거, 헛것을 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인은 대신 움직일 팔, 다리가 필요하다고. 그걸 기관이라고 한다고, 기관. 특히 이제 이 국가나 이 지자체 안에 있는 기관을 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여러분들 뭐 회사 같은 데는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국가 안에는 이 친구들은 국가는 법인으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 움직여줄 팔, 다리인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은 여러분들 국가를 구성하는 행정기관 한두 개가 아니죠. 각부 장관, 대통령, 경찰서장, 그 다음 여러분 세무서장부터 숱한 기관이 존재한다고요. 이 숱한 기관들이 뿅뿅뿅 존재하게 되고 이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아닌 문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국가는 주체로서 사람인데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서창교가 국가예요. 서창교가 국가고 팔, 다리가 뭐라고? 행정기관이라고. 그럼 제가 이 주먹으로 앞에 있는 이 친구를 한 대 때려서 옥수수 30개를 날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민법 750조에서 제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겠죠. 물론 형법상 문제는 내버려 두더라도. 그럼 그때 만약 이 친구가 지금 저를 상대로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 소장에다가 서창교라고 적어야 돼요. 서창교 8이라고 적어야 돼요. 서창교라고 적는다고요. 8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고요. 이 친구 8이 한 법적 효과는 누가 갖게 된다고? 서창교라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가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행정기관, 뭐 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여러분들 세금 거둘 권리가 생기잖아요. 국가가. 그건 누가 갖는다고? 국가가 갖는 것이 세무서장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행정기관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나 의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 세무서장 만약에 세무서장 홍길동이 있다 합시다. 홍길동. 이 세무서장한테 세금 때릴 수 있을까요? 못 때립니다. 세무서장은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낼 의무 자체가 생길 수가 없다고요. 근데 홍길동은 공무원이에요. 이건 공무원이고요. 이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무원이고 세무서장은 행정기관이라고. 근데 이 공무원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홍길동한테 세금을 때리는 건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세무서장한테 세금 때리는 건 그 미친놈이에요. 법적인 사고가 안 된 친구라. 이까지 가면 옵니까? 자, 그러면 이 행정기관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의무를 못 갖고 뭘 갖느냐 하면 권한이라는 걸 가져, 권한. 그래서 이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어느 부분을 배분받아서 대신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권한, 사무 범위질 중에 사무 범위에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규율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규율하는 걸 행정법 중에 한 분야가 이거라고. 여기 있죠? 이쪽으로 오시면 이게 행정조직법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 안에 어떠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리고 설치된 행정기관한테 어떤 권한을 배분하고 그리고 이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그걸 규율하는 행정법을 뭐라고 그런다고? 행정조직법이라고 부른다고. 이걸 규율하는 것이 행정조직법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쪽은 이제 지울게요. 이건. 이 행정조직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정부조직법, 그 다음 지방자치법 이런 법들이에요. 그 강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자치법이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요렇게 이제 조직된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서 행정작용을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행정작용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행정작용을 숱한 행위를 하는데 그걸 학자분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숱한 행정작용들을 법적인 시각, 학문적 시각과 법적 시각에서 분류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행정입법이고요. 행정입법이고, 두 번째가 행정행위.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나눠놨다고. 이 기타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들어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행정작용을 할 때 대표적인 게 행정행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행정행위에 보면 여러분들 뭐 세금을 부과하는 것부터 해서 거의 다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제 행정조직작용법이라고. 행정작용법이죠. 그리고 아까 행정작용할 때 당연히 이게 법치행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배하는 대원칙이 이제 법치행정이고,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걸 규율하는 것이 뭐다? 행정작용법이고, 그러면 이런 행정작용할 때 법치행정을 지켜서 행정작용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법치행정을 이렇게 법치행정, 특히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법률 적합성, 그 중에 하나인 법률 적합성.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저거 다, 여기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 이걸 지킨 경우와 안 지킨 경우 두 가지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지킨 걸 우리는 적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 안 지킨 걸 위법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이걸 지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저버렸으니 위법이란 평가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적법이 되면 여러분 세금을 하면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세금 내야 될 뭐가 생겨요?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또 세금 안 내고 개기는 놈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또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법하다면 국민 A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법이라는 법이 있으면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한 사람한테 권리를, 한 사람한테 뭘 배분해요? 의무를 배분하잖아요. 그럼 국민은 적법이 되면요. 법학에서 적법이 되면 뭐냐면 그 다음 유효가 돼요. 적법이 되면 유효가 돼요. 유효라는 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그게 법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이 친구한테 돈 1억을 빌려주면 민법은 저한테 뭘 줘요? 빌려간 놈한테 돈 달라는 권리를 주잖아요. 안 줘?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럼 적법이 되면 국민 A는요. A는 세금을 납부해야 될 뭐가 생기는 거죠? A에게 의무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행정작용의 일반론을 총론에서 배우고요. 일반적인 거. 그 다음 이 개별적인 건 강론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개별적인 거 보면 뭐 경찰이라든지 그 다음 뭐 환경이라든지 개별적인 분야들을 배우게 돼요. 아시겠죠? 네. 뭐 곡물 부분 이런 것도 배우고 뭐 공용 수용 같은 경우 이런 걸 배우게 돼요. 이런 것들을 쭉 배웁니다. 근데 이 의무가 있는데 A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할 수 있겠죠. 의무를 이렇게 불이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불이행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이행되도록 해야 되죠. 불이행을, 의무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있으면 한마디로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이렇게. 여러분 세금 안 내고 계획이면 이제 강제 징수 당한다든지, 그다음 뭐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철거 안 한다. 이러면 대집행도 하고 이런 거. 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시험에 나중에 배웁니다만 뭐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등을 배운다. 뭐 강제 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이건 국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부여하죠. 공법이 부여합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이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행정작용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행정작용이
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작용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반면에 보세요. 이 법 하다. 그러면 국민은 의무가 없다고요. A에게 어떤 의무가 없어요. 없는데 불구하고 A의 권익을 만약에 침해해요. 침해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 A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보호하기 위한 게 행정구제법이에요. 행정구제법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행정구제법이 여러분들 그 국가배상법이라든지 국가배상. 그 다음 여러분들 행정소송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배상법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법이 될 수 있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이 행정구제법은 왜 필요하죠? 이건 A의 보호 때문에. A의 사익 보호하는 거죠. 그럼 이거 보세요. 이게 아까 행정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게 법치행정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법치행정원리의 첫 번째가 뭐죠? 법률 적합성. 그죠? 법대로 하라는 거. 그게 잘못됐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국민 보호하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개인 권익구제잖아요. 개인 권리구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행정법이라니까요. 이게 이 부분이 행정구제법이고, 이 부분이 뭐죠? 행정작용법. 이 부분이 뭐죠? 행정조직법. 이게 행정법에 다예요. 그럼 잘 보세요. 행정법 아까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서 행정작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 행정을 지켜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고 했었을 때는 국민 보호를 해줘야 되고 지켜서 하면 국민은 따라야죠. 공익 실현을 위해서. 그죠? 이게 행정법 다라니까요. 이거 놓고 여러분 행정법을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이쪽은 공익이고 이쪽은 뭐죠? 사익. 이 두 개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합니다. 이 조화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게 뭐다? 법치행정이라고. 감이 와 여기까지? 이게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민법을 배우든 뭘 배우든 간에 그걸 관통하는 기본 메커니즘이 있다니까요. 그걸 빨리 깨우치면 공부하기가 훨씬 편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설계도도 없이 건물을 한번 지어보라니까요. 엉망진창인 건물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슨 공부든 간에 그 기본적인 설계도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행정법의 기본 밑거름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법률 적합성에 충족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판단 기준. 그 판단 기준이 혹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유명이라고 보다도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렇게 네 가지 각도를 나눠 가지고 법률 적합성을 따지게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법률 우위, 그 다음 법률 유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게 절차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이 행정작용하기 전에 사전에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게 행정 절차인데 대표적인 여러분들 세금 부과하기 전에 무슨 사전 통지를 한다든지 뭐 이유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돼요. 이게 이제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감이 와요. 자,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18세기 시민혁명이 터진 이후에나 등장하게 되는 아주 후진적 법이에요. 후진. 뒤에 나온 거라고요. 그런데 인치의 시대에서 이제 법치로 바뀌죠. 바뀌면서 이제 행정할 때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법에 따라 행정을 한다. 그걸 이제 법치 행정이죠. 그럼 법치 행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 즉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 법에 따라 하지 않았을 때 국민의 개인, 즉 국민의 권리 구제를 실현시켜 주는 거. 이게 법치라고요. 그걸 갖고 행정법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행정법은 세 가지 각도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조직, 작용, 구제. 그죠? 조직법은 왜 필요하다고요? 국가라고 하는 법인은 스스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대신 움직일 팔, 다리가 필요하고 그걸 우리는 행정기관이다. 그 행정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행정기관한테 권한을 배부하고 그 다음 기관끼리 상호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법의 한 분야가 뭐다? 행정조직법이다. 이렇게 조직된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작용을 우리는 행정작용이다.
그럼 행정작용을 할 때, 예, 적용하려고 만든 행정법이 뭐다? 행정작용법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접하게 될 거의 대다수 행정법은 행정작용법이에요. 세법이 됐든 도로교통법이 됐든 뭐든 간에. 참고로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의 97, 8%는 다 뭔지 알아요? 그 행정 관련 법입니다. 나머지 한 2, 3%가 여러분이 배우는 민법부터 이런 거라고요. 엄청난 방대한 양의 행정법.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 법치를 지켜가지고 행정을 하면 국민은 따라야 되고요. 안 따르면 이제 국민에게, 예,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치를 위반해서 국민을 족치면 이제 국민 보호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행정법 다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 적합성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네 가지 각도에서 한다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주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권한이 있는 자가 세금을 부과하라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세금 부과하면 이 주체에 있어서 법률 적합성을 위반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우리가 법률 우위, 법률 유보인데, 이거는 이제 위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거가 있으라는 거예요. 법에서 아무리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세법이라는 게 존재해야 거기서 소득이 얼마일 때 얼마 세금 때린다는 게 나와 있을 때만 세금을 때리라. 이게 이제 법률 유보고요. 이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의 내용에 거스르면 안 돼요. 뭐 소득이 1억이면 세금은 10%인 1,000만 원만 때리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8천만 원을 때렸다. 그럼 당연히 이제 법률 우위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차, 제가 아까 무슨 사전 통지라든지 이유 제시 이런 걸 밟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했다. 그러면 이것도 위법이 되는 거라고. 형식. 세금 부과할 때 전화 걸어가지고 자 봐라 세금 내라면 안 내도 돼요. 문서로 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형식적인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그건 위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라고. 감이화에까지.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례 문제 답안 쓰실 때 이게 다예요. 그리고 다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제에서 이 행정소송법에 의한 구제인데 이 구제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리가 침해됐다고 덥석 그냥 법원에 가서 구제받는 게 아니고요. 예선전을 거쳐야 된다고. 개나 소나 오는 거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송 요건을 별도로 배운다고. 소송 요건. 소송 요건에 여러분 중요한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원고 적격부터 해가지고 뭐 소외 이익부터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진짜 법치에 어긋나냐 안 했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라고.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 보세요. 만약에 이런 거 한번 보라. 이게 이제 사례 문제 다예요. 이거 보면 지금 만약에 지금부터는 이제 국가라고 적지 않고 안에 있는 행정기관, 즉 행정기관 중에서도 가장 또리또리한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그러는데 뭐 세무청 이런 다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행이라고 할 거예요, 제가. 행이 만약에 국민 A한테 세금 1억을 부과했다 해볼게요. 세금 1억 이렇게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행정법이라는 건 다름 아닌 국가 쪽과 국민 쪽이 뭘 놓고 싸운다고요? 법치 행정. 즉 법대로 행정을 했냐 아니냐를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국가는 법대로 세금을 때렸다고 주장할 것이고 국민은 아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이거 아니다 하면서 하려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그 소송이 대표적인 게 행정소송이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취소소송이라고요. 그럼 취소로 넘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일단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소송 요건을 갖춰야 돼요. 소송 요건. 이게 개나 소나 소송 제기하면 판사가 짜증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선전을 치르는 거라니까. 이 소송 요건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하나의 논점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세금 1억 부과가 법치에 반했냐면 이걸 따지는 거라고. 그걸 본안이라고 부른다고요. 본안은 세금 1억 부과의 위법성을 검토하는 거라고. 이게 법치행정에 반해. 이걸 주내, 절형 네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 본안에서 위법성 판단해 보니까 위법하지 않아. 않으면 이제 기각되는 기정고. 위법하다. 그러면 인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행정법 다 해요. 이거 갖고 문제 다 만들고 생쇼를 들고 있다니까요. 이 기본 원리를 알고 책을 보면 아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가는지가 눈에 딱 선하게 들어오는데 이런 기본 베이스 없이 그냥 책 읽으면요. 이거 뭐야 이렇게 잘못된다고. 이게 행정법 다라니까요. 자, 그러면 제 책 교과서 한번 펴보세요. 교과서의 목차를 잠시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이제 이 목차가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목차 한번 보실래요? 제 1편 제목이 뭐예요? 행정법 통론이라고 칠판 잠시 보세요. 행정법 통론의 1장 제목이 뭐예요? 행정. 2장 제목이 뭐죠? 행정법이에요. 7번 잠시 보세요. 이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
행정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1편에서 행정이 뭐고 행정법이 뭔지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 다음 이제 2편부터가 본격이라고. 2편 제목이 뭐예요? 행정작용법. 여기 있잖아요. 행정작용법. 이걸 배우는 거라고. 그 안에 보니까 행정입법도 있고 행정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3편 제목이 뭐죠? 행정 절차가 이거 있잖아요. 요 부분. 요 행정 작용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 다음 이제 국가가 정보가 있으면 뭐 알아야 대응할 거 아니에요. 정보 좀 보자. 이게 정보 공개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편 보세요. 행정의 실효, 여기 있잖아요. 4편이 이거잖아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다. 이게 이제 법대로 하면 국민은 따라야 되잖아요. 안 따랐을 때 이제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제 4편에 보시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제 5편 제목이 뭐예요? 여기 있죠. 행정구제. 이제 법을 위반해가지고 국민을 족치고 있으면 구제로 넘어간다고. 됐죠? 그 다음 제 6편 제목이 뭐죠? 요거죠. 요 부분을 하는 요 부분. 행정조직법. 이게 6편이라고. 그 다음 7편이 뭐예요, 이제? 7편이 특별행정.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까 제가 요 일반과 뭐로 나눈다고? 행정작용을 개별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특별이라고. 이게 개별이 특별이죠. 그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편까지가 행정법 총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6편하고 7편을 강론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게 행정법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쭉 보면 여러분 1시간도 채 안 된 시간을 가지고 행정법의 전체 꼬라지가 대충 잡힐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정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강조하지만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그 밑에 간통하는 게 뭐라고요? 법치행정의 원리다. 이걸 항상 머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법치행정의 원리를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것이 다름 아닌 행정법이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법치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하나는 행정권 행사가의 적법성, 쉽게 말해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측면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됐을 때 개인의 권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야만 법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법을 크게 세 가지 각도에서 쪼개서 접근해요. 하나는 조직이고, 하나는 작용이고, 하나는 구제다. 그지?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접하게 될 주 테마는 이제 작용법하고 구제법. 이게 여러분 주축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는 결국은 국민이 얻어 터져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법치에 반해서 얻어 터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이제 사례 문제라는 건 국민이 일단 법원으로 쳐들어갈 거 아니에요. 쳐들어갔을 때 예선전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본 게임은 뭐죠? 결국 법치에 반해서 이 법인 거 아닌가? 그걸 물어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의 논점은 크게 두 개예요. 이걸 묻는 거 하나, 이거 묻는 거 하나, 이렇게 돼요.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묻기도 하고요. 이렇게 돼요. 자, 거기까지.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